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희준의 경을 치다 박희준입니다. 중국 증시가 폭등에 가까운 기세로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이죠. 2200 수준이었던 상하이 지수가 어제는 4400선을 넘어섰습니다. 시장이 호황을 누리자 10대들까지도 주식 투자에 뛰어든다고 하는데요. 주식 투자자 숫자만 해도 현재 1억 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과열된 중국 시장을 두고 2007년에 버블 붕괴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요. 중국 증시에 대한 해석과 우리의 대응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전문가 모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준비한 주제는요. 요즘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죠. 일명 성완종 리스트로 정계가 아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덕분에 정경유착이 또 한 번 사회적 이슈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근절돼야 할 망국병이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돈과 권력의 유착관계는 우리 경제와 우리 사회 전체를 갉아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뿌리 깊은 정경유착의 고리, 근절 방안은 무엇인지 역시 전문가 모시고 고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두 가지 주제 가지고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웃나라 중국 증시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뜨겁다 못해 버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중국 증시의 성장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지난 4월 22일이죠. 상하이 종합지수는 장중 4,400선을 찍었습니다. 지난해 10월만 해도 2,200선 수준이었던 지수가 채 반년도 안 돼서 무려 2배가량 뛴 건데요. 현재 중국 A주의 총 증권 계좌 수는 모두 1억 9,800만 개로 늘어났고 2억 개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예탁결제원에 해당하는 중국 증권등기결산공사는 최근 5영업일 동안 상하이와 선전 두 증권거래소에 신규로 개설된 증권계좌 수가 총 325만 7,100개로 지난주보다 무려 93.77% 증가를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상하이와 선전거래소 거래대금은 이미 1조 위안 시대에 들어갔고요. 지난 4월 17일 기준이죠. 증시계좌가 1억 8,900만 개로 늘어났고 주식 투자자도 1억 명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 개미 투자자들도 빚을 내 투자를 하고 있고 금에 목을 매던 사람들도 증시로 몰려드는 분위기인데요. 이런 중국 증시 급등세를 두고 국내외 전망이 분분합니다. 해외 시장에서는 중국 증시 이제 위험하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고요. 반면 국내에서는 이 불마켓은 계속된다라는 낙관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사모펀드인 블랙스톤 그룹의 창업자이자 CEO인 스티븐 슈워츠먼 회장은 중국 경기 둔화 국면이 명확함에도 증시와 투자 열기가 정반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증거를 언급을 했고요. 중국 증시가 이미 과열 국면에 들어섰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반면 이 중국의 정책적 호조와 이 통화 당국의 완화 기조 그리고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현실 등이 중국 증시 하락세의 동력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앞다투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중국 증시의 열기가 우리 증시의 호재가 될 것인지 아니면 악재가 될 것인지 지금부터 격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시죠. 네, 이창진 아나운서 잘 들었습니다. 광폭이다, 폭등이다 등등 일단 빠르고 크게 상승한다는 표현은 죄다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증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은요, 자본시장연구원 국제금융실 안유아 연구위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자, 중국 증시 아주 열기가 뜨거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우리가 보통 퍼라는 개념으로 주가 지수가 지금 고평가됐냐, 저평가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상해 주가 지수 평균 퍼가 지금 20배 넘은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미국의 당시 IT 버블이 왔을 때에 비해서는 아직도 낮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 개별적으로 보아야 되는 문제가 뭐냐면 그 와중에 퍼가 9,000배 넘는 주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IT 관련주들이 지금 200배, 180배 넘는 주식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전체가 고평가됐다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 IT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고평가된 것 같습니다. 그럼 버블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말씀드린 대로 IT 업계가 이제 말씀드린 어떤 주식이 만약에 9,000배가 넘는단 말은 뭐냐면 더 쉽게 표현하면 이 기업이 이런 이익을 냈는데 예. 그 이런 이익의 원가가 1원인데 그걸 갚기 위해서는 9,000년이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수익률로 예, 예. 말하는 거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생명이 지금 100세가 평균 수명으로 할 때 예. 9,000년을 기다려서 내가 원가를 회수를 한다면 분명히 그거는 과열이죠. 네. 분명히 과열주점도 네, 있다고 보시는군요. 네. 자,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아줌마 부대부터 10대들까지 네. 용돈으로 지금 주식 투자를 한다. 네. 뭐 열기가 지금 엄청난 것 같은데 네. 그 열기 좀 전해 주시죠. 그 중국에 갔을 경우에 이렇게 예. 우리가 계좌를 개설하려면 증권회사에 가서 이렇게 줄을 서게 됩니다. 예. 워낙 많으니까 그러면 가끔 스님도 보입니다. 스님도. 예, 예. 그래서 스님까지 주식시장에 왔다라는 것은 예. 사실상 그 열기를 예. 다른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예.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만약에 뭐 스님까지 그 진짜 주식 투자를 한다면 예. 그 시장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시장이다.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예, 예. 그럼 일단 좀 과열주점이 네, 있다고 네, 보여주시고요. 네. 근데 중국 뭐 경제는 지금 네.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닌데 그렇죠. 증시가 이렇게 좀 화랑인 이유 네.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중국 그 증권 시장은 우리가 보통 증권 시장은 예. 경제 펀더멘탈이 온도계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정상적인 증권 시장은 그 경제의 좋고 나쁨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온도계 역할을 합니다. 근데 예. 중국 증권 시장은 한 번이라도 중국 펀더멘탈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반영했다고 할까요?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중국 증권 시장의 별명이 정책시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펀더멘탈을 보여주는 것보다도 정부의 정책 호재에 따라서 등락을 반복하는 시장입니다. 예. 그래서 중국 증권 시장은 그만큼 만약에 중국 정부의 정책 흐름이라든가 이런 스토리를 읽지 못하면 예. 단지 펀더멘탈만 보고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한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중국 GDP 수익률 곡선을 그리면 1978년부터 계획 개방을 해왔고 예. 본격적으로 상승한 거는 2001년에 WTO에 가입하면서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GDP 수익률 곡선을 그리면 지속적으로 고속으로 상승한 이런 곡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상해 종합주가지수 수익률 곡선을 그리면 2007년에 6,200포인트까지 갔다가 예. 다시 2,000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곡선을 그리면 거의 이렇게 원형을 형태거든요. 근데 GDP를 정확하게 반영을 하면 같이 이렇게 등락을 하지만 전반적으로 평균 수익률은 올라가줘야 되거든요. 근데 중국 증권시장은 그런 흐름을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책에 의해서 변동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 박사님, 요번에 그 중국 증시 화량을 네. 가져오게 된 중국 정책이 있을까요? 네, 당연하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작년 그 11월 10일에 우리가 말하는 후광통이 개설이 됐습니다. 예. 그게 가장 중요한 이 시장 움직임을 상승으로 이끈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의 계획 개방이 확대가 되면서 외국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커졌고요. 가장 또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통화 정책이 양적 완화로 갔습니다. 예. 특히 몇 번의 지준율 인하와 금리 인하를 시행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통화 정책이 완화로 가면서 과거에 이 은행이나 보험들이 많은 그 자산이 주로 우리가 그 지방정부 채권이라든가 지방정부 이런 인프라 투자에 자금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근데 예. 금리가 인하가 되고 완화가 되면서 이 자금들이 지금 주식시장으로 지금 오고 있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 정책적으로 보면 계획 개방 확대와 예. 그리고 이 양적 완화, 통화 정책에서 양적 완화 정책이 가장 중요한 유동성 확대 정책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죠. 일단 네. 많이 풀린 돈이 그렇죠. 증시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그렇죠. 거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당국도 조금 네. 우려를 표시하면서 이제 그렇죠. 투기 거래 제한을 네. 두고 나서고 있는데 네. 어떻게 네. 올바른 접근이라고 보시는지요? 네, 지금 중국 그 증거함이 그러니까 CSRC의 지금 최근 그 조짐을 보면 중국 증시가 저렇게 상승하게 된 배경은 뭐 이렇게 개인들을 포함해서 계좌 개설한 개수도 많지만 중요하게는 중국 주식 투자가 레버리지 투자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탁자금이라든가 이런 상품은 레버리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레버리지율을 낮추려고 증감에서 지금 손을 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중국 증권시장의 레버리지율이 어느 만큼 되냐? 우리가 전체 중국 A 증시를 볼 때 지금 한 3.1% 정도가 되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유통주 시가총액 기준으로 하면 10%가 넘습니다. 레버리지율이. 근데 예. 선진국 같은 경우는 보통 1에서 2% 정도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레버리지율이 높다라는 거는 앞으로 굉장히 어떤 변동성이 확대가 됐을 때 굉장히 그 투자한 자금들이 굉장히 리스크 확대하는, 기폭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증감에서 레버리지를 낮추는 쪽으로 지금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기 거래를 제한하는 정부의 그렇죠. 정책은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예. 자, 뭐 중국에서 경제학과 교수도 하시고 어떻게 네. 보면 중국 경제, 한국 경제를 가장 잘 지금 보고 계신 분이기도 한데 네. 중국 증시 화랑세, 네. 국내 증시에는 좀 국내 증시도 좋긴 한데요. 네. 우리 증시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라고 보십니까? 제가 사실은 전에 한국 증시와 중국 증시 동조화 관계를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과거 그러니까 3년 이전에 했던 데이터인데요. 예. 그때 당시에는 사실 한국 증시가 중국 증시하고 동조화 관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는 주로 유럽이나 미국 증시, 특히 미국 증시하고 동조화 관계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 양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증권시장이 중국 증권시장하고 동조화 관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중국 증권시장이 좋아지면 예. 한국 증권시장도 좋아진다라는 중국 증권시장이 나빠지면 예. 한국 증권이 나빠질 수 있다라는 이런 변동을 같이 할 수 있는 지금 이게 현상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주로 미국에 의해서 예. 등락을 보였다고 하면 예. 앞으로는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증시는 중국의 이 정책 팩터와 증시의 변동에 따라서 등락을 반복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실물 경제가 예. 굉장히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렇죠. 예. 때문에 그 같이 하는 변동폭이 더 높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그 중국 증시가 좋아지면서 한국 증시도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죠. 예. 그래서 앞으로 그런 현상이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국내 증시에도 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네, 추이 분석과 상관관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그렇고요. 예. 근데 또 뭐 지금 성강통, 후강통 개설하잖아요. 예. 그럼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이나 일부 기관 투자가들이 홍콩을 통해서 중국 증시에 대해서 투자 확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수요 면에서 일부분 중국 증시로 빠져나가는 요인은 있습니다만 경제적으로 중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아까 증권시장의 동조화 정도가 높기 때문에 예. 이 후자 동조화 영향이 더 큰 것 같아요. 네. 지금 좀 지적하신 것처럼 그 질문을 네. 한번 좀 더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에 자금이 많이 이제 네. 중국 쪽으로 흘러갈 것이다 네. 하는 우려를 네. 하고 있는데 네.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지요? 지금 후강통을 통해 들어간 자금이 예. 지금 2조 안 되거든요. 2조요? 2조 원 예. 안 됩니다. 근데 앞으로는 2조 원 넘을 것 같고요. 올해는 만약에 성강통이 개설이 되면 2배 정도 더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지만 또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예. 무슨 부분이 있냐면 중국 증권시장은 워낙 높이 지금 가기 때문에 같은 그 개념의 한국 증시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투자자들은 예. 한국하고 중국이 다 아시아에 있기 때문에 꼭 중국만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아시아 포트폴리오 비중이 있습니다. 이게 뭐 20%라고 할 때 만약에 중국에 뭐 10, 한국에 10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중국 증시가 좋아지면 15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만 너무 올라가면 또 그중에 5를 빼서 한국에 또 왜냐면 한국은 같은 개념의 주식이 한국에 저평가되면 이쪽으로 또 투자를 그렇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긍정적인 요인도 또 있습니다. 워낙 중국 주식이 너무 평가가 지금 높게 가고 있기 때문에. 우려할 일만은 아닌 것 같군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그 국내 투자자들이 중국 증시에 투자가 더 늘어날 것이다 네. 말씀을 하셨는데 걱정이에요. 근데 이게 2007년 버블처럼 또 한번 버블이 와서 국내 그렇죠. 투자자들 많은 또 손실을 보게 될까 봐 그렇죠. 우려스러운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그 중국 증권 시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큰 그림에서 보면 예. 앞으로 전 세계에서 지금 이런 현상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각 나라에서 유동성 다 확대가 됐어요. 한국도 마찬가지 유동성 자금이 엄청 많습니다. 예. 근데 중국을 빼고 5% 이상으로 성장하는 국가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전 세계에서 유동성 확대가 되는데 7%로 성장하는 거 유일하게 중국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들이 결국은 고수익률을 찾아서 중국으로 갈 거고요. 또 중국 개방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증권 시장도. 그래서 문이 열린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위안화 자산, 위안화 표시 자산이 가장 가치 증식이 빠른 자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위안화 국제화 예. 1대1로 그다음에 AIB를 내세운 이런 그 펀딩이 대부분 위안화로 이루어지면서 예. 앞으로는 위안화 자산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높아질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런 글로벌 거시경제 현황을 보면 중국 증권 시장은 더 갈 수밖에 없고요. 예. 실제로 2007년에 6,000포인트 가는데 지금 4,000까지 왔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아직도 2,000포인트 룸이 있고요. 예. 저는 사실은 조만간에 이제 6,000을 더 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올해 오냐 내년에 오냐 이런 이슈일 뿐이지 예. 6,000 지수를 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 중국 GDP는 이미 10조 달러를 넘는 예. 전 세계 유일하게 미국과 지금 10조 달러 넘은 이런 규모 하에서 주가 지수가 당연히 6천을 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만 포인트 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위안화 자산에 대한 수요와 중국 경제의 펀더멘탈 그리고 세계 유동성 자금 확대가 계속 기대가 되고 다른 나라들은 투자 기회가 점점 적어지는 차원에서 유일한 대안이 중국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요. 한국은 이제 중국이 조정 장세가 올 때 예. 사실은 그 자산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걸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네. 박사님, 좀 전에 이제 그 네. 지수가 6천 넘어서 만 포인트도 언젠가는 갈 네. 것이다라고 네. 예상을 하셨는데 네. 시기 좀 여쭤볼게요. 어려운 질문일 수는 있습니다만 네. 올해 중국 시장의 네. 이런 모습이 네. 계속 지속이 될 수 있을지 네. 그리고 6천 넘어서 만 네. 포인트 간다면 그 시점은 언제쯤으로 예. 예측할 수 있을지. 몇 개 그 팩터를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 이런 팩터가 변하면 요 흐름이 조정받을 수가 있는데요. 중요하게는 지금 중국에서 하는 통화 정책이 금리 인하라든가 지준율 인하 이런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정부에서 신용 확대 정책을 취한다. 예. 예를 들면 은행들이 이렇게 대출을 확대한다든가 이런 정책이 쪽으로 바뀌게 되면 그 은행 자금이 다시 또 신용 확대로 가기 때문에 증시의 수요가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오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주목할 게 신용 확대 정책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중국의 그 물가 지수가 지금 굉장히 낮은데요. 예. CPI가 만약에 3% 이사로 가면 또 통화 긴축을 하게 됩니다. 예. 이런 요인이 발생하는지. 세 번째는 지금 중국이 부동산 경제가 다 빠지면서 예. 개인들이 그 자산 운용이 주로 중권 시장 쪽으로 갔거든요. 돈 벌 데가 없죠. 근데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다시 좋아지면 그 사람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팩터가 변하게 되면 증시 가는 흐름을 조금 다운시킬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지금까지는 변화 양상이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그리고 10월부터 IPO 등록제를 실행합니다. 그럼 예. IPO 공급이 많아지거든요, 주식. 그러면 또 다운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게 어느 만큼 영향이 미치에 따라서 6천을 언제 가냐가 예.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올해는 예. 정부 정책을 봐야 되겠지만 올해 아니더라도 저는 너무 긴 시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예. 올해 아니면 네. 내년 네. 정도로 6천을 네. 갈 것이다. 네. 예. 자, 서두에서도 박사님 네. 말씀하시기를 이제 중국 증시는 시장보다는 중국 네. 정부의 정책을 더 그렇죠. 반영하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래도 이제 증시가 좀 고도화되고 선진화되면 아무래도 좀 시장도 반영을 할 것이고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증시는 화랑인데 또 중국 경제는 아까 뭐 부동산 경기도 말씀하셨지만 썩 네. 좋은 편은 그렇죠. 아니거든요. 네. 중국 경제 어떻게 보세요? 올해, 내년. 사실은 지금 1분기 GDP 성장이 7로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7이라는 이 데이터가 어느 만큼 신뢰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7 아래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그 PMI 지수를 보면 지금 49.1로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그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50 이상과 50 이하로 기준으로 삼잖아요, PMI 예. 지수. 근데 50 이하로 나왔다는 건 실물 경쟁이 계속 안 좋아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증시는 왜 이렇게 좋아지냐? 사실은 간단하거든요. 경제가 나빠지기 때문에 정부에서 부양할 거다. 예. 이래서 지금 그 기대감이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 실물 경제는 한동안, 그러니까 1년, 내년까지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공간이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비 확대가 예. 그렇게 눈에 띄게 지금 확대되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그리고 그 우리가 생산자 물가지수 PPI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3년 넘게 계속 마이너스에서 예. 지금 머무르고 있거든요. 그 말은 기업들이 이익이 거의 이 공간이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사실은 중국 경제는 올해 내년에도 조정을 많이 겪으면서 어려워지는 경우가 지속될 것 같습니다. 한동안 좀 구조 조정의 시간을 보내야 되겠군요.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잠시 아까 그 이제 중국 증시의 조정 과정에서 우리 투자자들이 좀 위안화 자산 확보의 기회를 삼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중국 증시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들 또 우리 정부 어떤 대응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지 좀 짚어주시죠. 가장 우려되는 점은 뭐냐면요. 지금 후강통을 통해 투자되는 자금이 앞에서 말씀드린 1.3조 원을 넘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채널이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면 중국의 국제 여행 이런 기업이 거래 정지 종목을 당했을 때 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투자자들이 그게 왜 거래 정지된 정보를 어디에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한 문제점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국내 증권사들은 앞으로 투자자들이 이런 정보에 대한 그 공급 확대를 노력하는 쪽으로 많이 가야 되고요. 정부도 이러한 그 정보 비대칭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 당국과도 어떠한 그 방법인지 채널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이 그 기업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다 받을 수 있는 이런 채널을 어떠한 방식으로도 많이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화랑 중인 중국 증시 살펴봤고요. 우리 투자자들의 또 대응 방안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자본시장연구원 안유아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앞에 시간이 고정이 났네요. 지금 1시 20분 정도 지나는 거는 시간이 맞나요? 잠시 증시 시황센터 연결해서 증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나와주십시오. 네, 생톡 시황센터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중국 증시 이야기를 들으셨는데요.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가 3,000선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는 4,000선 이야기 들으셔가지고 6,000선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동성 장세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화랑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도 같이 커플링 현상을 보이고 있죠. 코스피가 3년 8개월 내 계속해서 연일 신고가를 갈아치우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코스닥 지수도 700선 안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양시장 모두 쉬어가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코스피가 상승 출발했습니다. 오전장에서는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11시를 기점으로 하락 반전해서 현재는 0.46% 내린 2163.42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9.99포인트 하락하고 있는데 지수는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인은 계속해서 사자 행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 현황 이어서 살펴보시면 외국인은 오늘도 우리 주식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현재 3,743억 원 매수량이 집계되고 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14거래일 연속 바이코리아를 외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개인하고 기관이 각각 784억 원, 2,791억 원 동반 매도 우위를 나타내면서 좀 지수에 부담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0.79% 하락하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 하락세인데요. 코스닥 시장이 686.99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700선 안착을 좀 시도하고 있는 모습. 하지만 코스닥 시장이 이번 달 들어서만 30% 성장하는 등 굉장히 고공 행진을 했고 너무나도 단기간 급등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러한 쉬어가는 장세가 나올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코스닥이 조정 국면에 좀 접어든 것으로 보이고요. 수급 현황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수는 이렇게 하락하고 있지만
외국인하고 그 개인이 744원 사자세를 나타내고 있고 외국인이 사자세를 보이고 있다가 오후장 들어서 매도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5억 원의 매도량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기관은 연일 팔아치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662억 원 동반 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종목 현황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 1위서부터 5위까지 흐름입니다. 삼성전자가 전일에 이어서 또 오늘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41% 하락한 141만 6천 원 나타내고 있고 자동차주가 연일 싱싱 달리고 있습니다. 정말 분노의 질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자동차주의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현대차, 기아차 모두 실적이 부진했는데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주가는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죠. 현대차는 1.71% 오른 17만 8,500원 나타내고 있고 SK하이닉스 2.51% 오른 46,95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기관이 연일 사들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2%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1위서부터 5위까지 흐름을 살펴보시면 대체적으로 좀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셀트리온이 0.62% 오른 81,300원, 다음 카카오의 하락세가 눈에 띕니다. 현재 2.47% 내린 11만 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CJ ENM이 계속해서 연일 좀 하락세입니다. 5거래일 연속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0.36% 내린 5만 6천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 시황센터였습니다. 아침 사과는 금. 하루에 사과 하나리면 의사가 필요 없다고도 하죠. 하지만 매일 아침 요 사과 한 개씩 챙겨 먹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매일 아침 이 사과즙 한 봉씩 어떠세요? 제철 사과를 수확해 통째로 갈아 만든 생사과즙, 자연즙과 사과즙입니다. 사과 원래의 맛과 향을 그대로 위생적인 포장에 담아 안전하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데요. 맛은 기본, 보관도 간편, 그리고 가격도 착합니다. 120ml 50팩 한 상자 가격이 3만 원. 자연즙가에서만 살 수 있는 파격가 3만 원에 백설공주도 올고 갈 사과즙 50팩을 드립니다. 좋다. 지금 전화 주세요. 초등학교 중퇴 학력으로 이 대기업 회장 자리까지 올랐지만 결국 자살로 이 생을 마감한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그가 세상을 떠나면서 우리 사회에 정경유착이라는 해묵은 이슈를 던졌는데요. 이 한국의 병폐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경남기업의 역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번 이제 자료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성 회장이 소규모로 건설업체를 하던 중에 81년도에 대하건설을 인수를 하게 됩니다. 이 단기간에 급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기술력이나 브랜드가 뛰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충청남도에서 발주한 관급공사 대부분을 수주를 하게 됩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이제 2003년도에는 8월에 경남기업을 인수를 하게 됩니다. 지역 기업인에서 이 전국적인 기업인으로 올라섰고요. 경남기업은 노무현 정권과 이명박 정권 초기까지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이 매출액과 이제 부채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매출액이 5천억 원이었고 2008년에는 1조 7천억 원에 육박을 하게 됩니다. 무려 5년 사이에 이 매출액이 4배 가까이 성장을 하게 됐고요. 하지만 그 반면에 부채도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2003년도에는 2,600억 원의 부채를 기록을 했는데 2011년에는 2조 원대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부채도 역시나 8년 만에 단기간에 8배의 부채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료 살펴보겠습니다. 경남기업은 이제 정경유착이라는 양분을 먹고 자랐는데요. 1992년도 이제 국정감사를 살펴보면 대하건설이 1998년 이후에 수주한 이 51건의 간국공사 낙찰률이 무려 98%를 넘어서면서 큰 논란이 됐습니다. 또 당시에는 이미 이 충남지사 선거 과정에서 정치자금 제공 혐의라는 이 제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2002년도 대선에서는 이 노무현
캠프에서 수억 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데요. 바로 2년 뒤에 경남기업을 인수를 하게 되면서 그에 따른 의혹은 더욱더 증폭을 하게 됩니다. 다음 자료 이어서 또 살펴보시겠습니다. 바로 2004년이죠. 자민련에 회삿돈 16억 원을 불법적으로 제공을 하게 되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또 선고를 받게 됩니다. 3년 뒤인 2007년에는 이 행남도의 이 개발사업 비리에 연루가 되면서 징역 6월 그리고 집행유예 1년을 받았는데 공교롭게도 두 사건 모두 다 특별 사면을 받게 되면서 노무현 정권과의 유착 의혹이 또 제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이렇게 경남기업의 역사는 정경유착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성완종 회장을 두고 정경복합 경영자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이 특혜를 받기 위해 정경유착 시도를 했기 때문에 이 정경유착을 넘어서서 정경복합을 추구했다라는 이 평가가 나오고도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고 성완종 회장을 대기업의 회장으로 만든 것도 그리고 자살로 생을 마감한 비운의 인물로 만든 것도 이 정경유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한 사람의 일생을 나아가 우리나라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정경유착을 어떻게 해야 뿌리를 뽑을 수 있을지 계속해서 경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시죠. 비창인 아나운서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자, 정경유착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을 만큼 어찌 보면 우리 사회의 아주 고질적인 병폐죠. 번번이 큰 후폭풍에 휘말리면서도 여전히 근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할지 이번에야말로 두 분 모시고 한번 경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은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필상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맞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네, 그리고 고려대학교 지속발전연구소의 박태우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성완종 리스트. 교수님, 뭐 정경유착을 넘어서도 정경일체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예, 정말 뭐 상상은 했습니다만, 야, 정말로 이런 거구나 예. 하는 참담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경남 기업 보면은 정경유착에 살고 정경유착에 죽은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 이것이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 단면이다 이런 예. 측면에서 보면 이제 자괴감이 든다는 것이죠. 경남 기업 이 성완종 회장이 인수하는 것부터 예. 승승장구하는 과정 전체가 예. 정말 정경유착의 파노라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예. 그 경남기업이 돈을 버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요. 성완종 회장이 예. 경남기업을 바탕으로 해서 돈을 가지고 권력을 샀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 국회의원이 되고 정당의 원내대표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기업과 기업인이 불사조가 됐다는 건데 2009년에 예. 경남기업이 워크아웃을 당했습니다마는 금방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다음에 2004년, 2007년 여러 가지 비리로 이제 이 성완종 회장이 감옥에 갑니다만 곧 특별 사면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불사조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건 민주주의 파괴입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이것은 이 자본주의의 결국은 이제 붕괴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런 일이 곳곳에 지금 벌어지고 있다. 아직까지 그 뿌리가 있다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정말 참담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교수님 말씀 중에 자괴감이 든다, 참담하다, 정말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겠어요? 저도 이 사건을 보면서 뭐 사실 저희 대한민국 그동안의 압축 성장 과정에서 예. 빠른 근대화, 산업화, 또 서구에서 한 200년 쓴 민주주의를 한 4, 50년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습니다. 또 우리 문화의 빨리빨리 문화, 예. 또 다른 서구에서 그동안에 긴 시간에 이룩한 산업화 과정을 이루다 보니까 모방도 해야 되겠고 이러다 보니까 뭐 보이지 않는 손길이 손잡고 이리저리 한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저러한 적폐들이 이제 고스란히 이제 쌓여 있다가 저는 이제 정치권은 어느 정도 좀 정화가 된지 알았습니다. 정치자금법이 지난 2010년도인가요? 통과된 다음에는. 근데 아직도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이렇게 정치인과 기업인들의 유착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차제에 지금 이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려면은 사실은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이뤘지만 그래서 자본주의라는 거는 그 물질적인 자본도 있지만은 이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정신적인 자본입니다. 가치가 부재한 사회가 되면 안 되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저는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려면 마지막 기회다. 이게 여야를 떠나서 모든 걸 내려놓고 박근혜 대통령은 가족도 없이 역사와 결혼한 사람 아닙니까? 대한민국과 결혼했고 정말로 모든 걸 내려놓고
철저히 수사해가지고 우리 사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이런 계기로 삼지 않으면 과연 대한민국이 앞으로 민주주의를 제대로 할 수 있고 우리 후손들한테 좋은 사례를 물려줄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이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금 전에 그 정치자금법 개정 언급을 하셨는데요, 교수님. 정치자금법 개정 후에 별 효과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예, 그 2004년에 그렇죠. 정치자금법이 제정됐는데 예. 법이 굉장히 엄했어요. 예. 1인당 국민이 정치자금 낼 수 있는 것이 500만 원씩 4번 해서 예. 2천만 원. 근데 국회의원은 한 번에 1억 5천만 원 이상은 이제 그 후원금을 받지 못하죠. 특히 중요한 것이 법인이나 예. 단체는 이제 정치자금 내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예. 기업이 정치자금 낼 수 없다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이번 사건 보면은 기업인이 자기 기업을 사금고를 하면서 돈을 많이 빼내고 대서 자기가 뭐 권력도 사고 그랬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친다면은 결국 정치자금법은 허수아비였다. 그것은 뭐 표면적인 거였고 오히려 이 지하로 결국은 이제 정경유착에 숨어들면서 굉장히 치밀하고 정교하게 지금 정경유착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예. 우리 사회에서 이제 성완종 케이스는 관치금융의 그 부작용과 깊이가 상당히 깊다. 오늘 제가 뭐 신문을 보니까 한국의 그 금융 건전성이 세계에서 122위랍니다. 거의 꼴찌 수준이에요. 그래서 관치금융의 적폐가 예.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성완종 회장이 구속영장을 이렇게 이제 검찰에서 신청한 그 내용 중에서요, 9,500억 원 분식회계를 했고요, 회사 돈을 250억 원을 횡령해서 사적으로 이용한 자금 추적을 하고 있고, 정치권의 로비 대상을 지금 검찰에서 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등등 이런 걸 보면은 하여튼 우리 사회의 그 관치금융의 뿌리라든지 깊이는 대단하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보면 예. 2003년도인가요? 그 당시 김대중 정부의 그 대북 송금 특검할 때 그 현대에서 북한에 돈을 준 문제로 정몽원 전 현대그룹 회장이 그 당시 또 자살을 했고, 그 다음에 해인가요? 노무현 대통령이 뭐 또 언급한 사건으로 대우건설의 남상국 회장이 자살을 하고, 뭐 노무현 대통령도 2005년에 자살했습니다. 이런저런 일련의 모든 사건들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기업의 순수한 경제 효율성에 기반한 기업 논리로 가는 게 아니고 정치권과의 어떤 보이지 않는 결탁, 예. 또 관치금융과 연결된 보이지 않는 이런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합의 이런 거에 의해서 촉발되면서 부작용이 났고 사회가 이렇게 많은 적폐가 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언급하신 그런 대형 부정부패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우리가 각성을 하고 또 필요한 제도도 수정 보완하기도 했는데 여전히 지금 보면은요, OECD 34개국 중에 부패 지수가 27입니다. 거의 뭐 바닥인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왜 이렇게 나아지지 않는 겁니까? 그 정경유착이 예. 그 뿌리가 너무 깊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60년대 고도 성장을 시작할 때 예. 결국 정통성이 부족한 정부가 기업들과 손잡고 고도 성장을 시작하니까 예. 결국은 정치자금 대마 대신 특혜 준다 이런 어떤 서로 교환을 하면서 정경유착 체제를 구축했는데 예. 이것이 무소불위의 이제 지배 구조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지금까지 온 것인데 예. 그게 이제 제어되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구조였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는데요. 현 상황에서 지금 우리 정치나 경제 구조를 보면은 저는 독점 구조라고 보거든요. 정치도 독점이고 경제도 독점이고 예. 정치 보면은 70년대 이후에 공화당, 민주당 양 같은 계파가 쭉 내려오면서 정치하려면 거기 줄 서야 되고 충성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돈까지 내야 돼요. 그다음에 경제도 대기업들이 주도하면서 중소기업 하기 어렵고요. 중소기업들은 결국은 대기업 밑에서 하청이나 받아서 결국 이제 근근히 연명한 그런 이제 구조다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정치가 독점돼 있고 경제가 독점돼 있다 보니까 뭘 하려고 해도 권력 없으면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특히 최근에는 그 공교육이 무너지면서요. 일반 국민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신분 상승 기회가 차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결국은 정경유착 뿌리가 계속 보이지 않게 뿌리를 내리면서 일반 국민들은 점점 허탈감에 빠지고 좌절에 빠지고 그다음에 이제 분노에 빠지는 거죠. 근데 이번 사태가 터지니까 국민들은 야 정말 그랬구나.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런 분노가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4년도에 정치자금법을 만든 그 기점으로 약간의 변화는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전경련에서요, 선거 때만 되면 공식적으로 대기업들 할당에 모금을 해가지고 여야를 나눠줬어요. 그러나 이제 2004년도 그 정치자금법 통과된 이후에는 그런 관행은 없어졌고, 이제 기업들이 알아서 개별적으로 예, 정치인을 접촉해서 이런 사안이 있었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이제 50 청문회도 하고 60 비리도 얘기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은 알려진 것만 한 9,500억
정도의 정치 자금을 모으고 노태우 대통령은 4,500억인가요? 이렇게 엄청난 액수를 모으면서 자연스럽게 정치를 했던 시절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기업하는 사람들도 정치연금을 투자라고 생각했지 이거를 뇌물로 생각하고 갖다 준 측면이 있으면서도 한쪽으로는 야 우리 기업에 대한 어떤 안전을 보장받는 일종의 투자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치 정보를 갖다 준 게 우리 현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지금도 이렇게 성완종 케이스에서 드러나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결코 이렇게 좋은 풍토다 보기는 어려운데요. 예. 지금 기업을 하려면은 4개의 망을 뚫어야 됩니다. 첫 번째 망이 뭐냐면은 규제의 망입니다. 규제망. 사업 시작하려면 인허가, 규제 통과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을 해도 관리, 감독 규제 때문에 이게 유지가 제대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제의 망을 뚫어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람의 망을 뚫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학연, 지연 너무 얽혀 있어서 사람 모르면 사업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망이 뭐냐? 관치금융의 망이라는 건데 아직도 관치금융의 뿌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제 대출을 받으려면은 그 여러 가지 동원해야지 쉽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네 번째 망이 뭐냐면 세무조사의 망인데 세무조사가 그냥 때도 없이 나오니까 너무 불안해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제일 좋은 보험이 뭐냐? 정유유착이죠. 그래서 이 4개의 망을 뚫고 사업을 온전히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정유유착이다. 기업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지금 기업 환경이 어떻게 나아졌느냐, 이런 상태에서 무슨 국가 경쟁력이 생기고 창조 경제가 생기겠느냐, 이런 면에서 보면은 이번 사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죠. 정치적인 비호 세력이 없으면은 기업하기 힘들고 또 정치인들은 돈 없으면 또 정치하기 힘들고 결국 좀 돈 없이도 정치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야 될 텐데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 전에 잠깐 말씀드릴게. 97년도에 여러분 세풍이 있었습니다. 세풍 사건. 예. 그 당시 국세청 차장 이석희 씨를 중심으로 이해창 후보 동생 이해성 씨가 정치 자금을 166억을 모으고 나중에 이제 검찰에 기소되고 이런 사건. 그 다음에 차떼기 사건. 2002년도에 그 당시 또 이해창 후보 진영에서 한 830억 모금했다가 나중에 이제 150억, 모 기업이, 모 재벌이 150억을 현금 박스로 차떼기로 주다가 적발된 사건. 뭐 이런 이제 큰 사건이 있었고, 이번에 성완종 사건이 이제 그 다음에 크게 터진 박연차 사건도 있었습니다만은, 노무현 정권.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안 없어지고 관행처럼 이렇게 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IMF의 신자유주의 노선에 의해 가지고 많은 그 경제적인 효율성 또 규제 완화 이런 걸 통해서 국가의 어떤 규범이나 이런 걸 국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왔지만은 대한민국 문화의 특수성, 정실주의, 연구주의, 그 다음에 권력 지향성 이런 것들이 지금 맞물려 가지고 청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청산을 해야 되느냐? 저는 말이죠. 정말 우리 대국가 개조 작업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럼 국가 개조 작업은 정치권이 깨끗하고 정치 동력을 만드는 깨끗한 정치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들 정치 세력들이 깨끗하다고 볼 수 없어요. 지들 스스로 발등을 찍는 법안을 앞서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또 만들 수 있는 근간에는 좋은 정당이 있어야 되는 정당 정치가 되는데 정당도 서구의 그런 제도화된 정당 문화에 비하면 아직은 우리가 부실하고 그 당원 중심의 정당이 아니고 권력 보수 중심 또 지역 중심 특정한 이익 중심의 정당이 돼가지고 국민 중심의 정당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계획 과제가 산적합니다. 그래서 이게 짧은 시간에 얘기하면 뭐한데 하여튼 국가의 대학 개조를 통해가지고 적게는 정당 문화의 대변혁을 통해서 새로운 정치 신인들이 대거 증명될 때 이것은 서서히 없어요. 또 길게는 민주 시민 교육을 통해가지고 우리 가치 체계를 완전히 바꿔서 돈 안 드는 정치를 할 때 가능하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치 체계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돈 안 드는 정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결국 정경유착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 건 우리 국민이긴 한데 돈 없이 정치할 수 없게 만드는 풍토 결국 유권자에게도 어느 정도의 책임 소지가 있지 않나 싶은데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그런 정치인을 뽑는 것도 국민이고 그렇죠. 그런 기업들을 물건 사는 것도 국민이기 때문에 정유유착의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원인 제공자가 국민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국민들이 올바르게 따라갈 수 있는 정치 안 한다는 거예요. 올바르게 따라갈 수 있는 기업 안 한다는 거예요. 지들끼리 결탁해서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지배하고 통제하고 마음대로 자기네들 이권 챙긴다는 얘기인데 그 사람들부터 반성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법과 제도로서 그 사람들 못하게 하고 하면은 철저히 벌을 줘야죠. 그래서 국민들 비로소 이제 주인 어떤 의식을 갖고 이제 주권을 이제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정치적인 문제 중요하지만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경우 천민자본주의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됩니다. 자본주의 원칙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사람이 잘 살기 위해서 만든 것이 시장경제입니다. 시장경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기업제도입니다.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공정 경쟁과 그다음에 소유 분산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사람이 시장에 그리고 기업의 주인이 되면서 이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 두 가지 조건이 지금 틀렸다는 거예요. 공정 경쟁, 그다음에 소유 분산. 정유적 체제하에서 소유 집중돼 있죠. 불공정 거래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만든 시장 경제, 이 사람이 만든 기업들에 의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짓눌리고 지배받는 이런 체제가 됐다는 것이거든요. 이렇다고 친다면은 이 기회에 이 천민자본주의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자.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경제 독립 선언하라는 겁니다. 경제는 정치와 관계없다. 예. 오로지 시장 논리에서 소비자의 논리에서 근로자의 논리에서 그리고 수요자 논리에서 공급자의 논리에서 정말 건전하게 자기네들이 순수한 경쟁에 의해서 살아나는 거다. 발전하는 거다. 이 논리에서 기업들이 발전하고 성장하고 소신껏 기업인들이 경제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면서 정치는 여기서 손대지 말아라. 예. 이걸 선언했으면 좋겠어요. 법으로 그리고 제도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작은 예. 정부를 조금 지향해야 그런데요. 될 것 아닌가 하여튼 싶기도 한데요. 작은 정부, 큰 정부는 논쟁이 있습니다만 예. 우리가 이제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은 아까 말씀하신 경제 정의가 경제 민주화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미국도 말이죠. 보니까 그 제퍼리 삭스 같은 콜롬비아 대학 교수는 지금 미국의 민주주의를 갖다가 코퍼레이션, 기업 플러스 디모크라시 합성으로 코프로타크러시, 기업이 지배하는 민주주의.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도 돈이 지배하는 민주주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 자본주의의 단점이 많고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학생들하고 강의하다 보니까 앞으로 2040년이 되면 세계 인구의 7분의 1이 세계의 모든 부의 4분의 3을 독점하게 된답니다. 이런 체제 하에서 과연 진정한 민주주의가 가능한 것인가.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로 이 패러다임을 옮겨놓으면 우리 한국도 신자유주의에서 국제경제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 지금 양극화,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이거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저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 노동시장 개혁 문제, 서로 집단 이기주의, 폭민주의, 그리고 정치인들의 인기영합주의 이런 걸로 세상이 지금 흐트러져 있습니다. 거기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건전한 민주 시민 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민주주의에는 관심도 없고 정치는 남의 문제고 정치인들 니들끼리 해먹어라 이런 냉소주의가 있고 말이죠. 그럼 우리 국민들도 이럴수록 더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에 대한 봉사 정신을 키우고 민주주의 가치를 함양해야 되는데 지금 양쪽에서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더 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암세포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병리 현상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감한 국가 개조를 통해 가지고 정당 문화부터 혁신해서 새로운 정치 신인들을 발굴하면서 가지 않으면은 양자가 맞물려 가지고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일부 전문가들은 또 이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부정부패 전담기구를 좀 두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전담 기구 두면은 그것이 또 다른 엄청난 권력이 또 권력기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 엄청난 로비하고 또 다른 형태의 정치적이 생길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지금 그거부터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 이렇게 많이 저지르고 있는데 누구나 제대로 잡아서 처벌 못하니까 그대로 독버섯처럼 뿌리 내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선 그런 어떤 그 아주 강력한 사정기구 하나 만들어가지고 정치인, 공무원, 비리 기업인들, 잘못하는 사람들 제대로 비리 찾아내고 처벌할 거 하라. 그래서 일단은 정화시켜라. 그러는 다음에 새로운 질서 속에서 정말 그런 일이 그런 기관이 없어도 되는 그런 어떤 질서와 의식, 그다음에 구조 만들어나가는 것이 그다음 이제 순서가 되겠죠. 저는 말이죠 특별한 전담기구보다는 지금 상설특검제 잘 활용하고요. 그리고 기존의 법망을 잘 공권력만 실행해도 왜냐하면 뭐 중재인들을 갖다 특별 사면하고 이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다음에 문제가 나옵니다만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 국회에서 통과시고 대통령께서 제거한 김영란법만 잘 실행해도 법 집행만 엄격하게 하고 다음에 사법부에서 그 손바닥망이 처벌로 중재 지은 사람들 풀어주고 이런 짓만 안 해도 저는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정화가 될 텐데 아직까지 지금 우리 국민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 사회 풍토에서는 어떤 기구를 내놔도 제가 말씀드린 근본적인 그런 풍토의 변화가 없이는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좋습니다. 상설특검제, 김영란법 굉장히 좋은 제도고 좋은 법이고 그래요. 문제는 그 법과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 집행하는 사람들 과연 깨끗하냐 이런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정의유착의 핵심에 있고 주체이기도
하다고 한다면은 아무 소용없는 거죠.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자기네들의 어떤 권익을 더 강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기득권층 이런 사람들 반성부터 해야 되고요. 정말 석고대죄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런 요즘은 성완종 사건을 보면서 저도 충청도 사람이다 보니까 막 충청도가 많이 매도되고 그래서 또 방송에서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 충청도 사람은 충절과 의리 고장이고요. 잘못된 거는 과감하게 꾸짖는 독립지사의 고장이지 그런 데는 아니고요. 근데 제가 엊그저께 칼럼을 하나 썼습니다. 이게 물론 조금 무슨 내용이냐면 저희가 한 30초 남았어요. 그래.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많이 안 해요. 아무튼 과감한 우리 정치 문화의 개선을 통해 가지고 좋은 좀 제도도 만들고 법도 만들고 또 엄격한 법 집행을 하고 또 국민 의식 수준이 좀 향상되는 민주시민윤리 교육이 철저히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정경유착 어떻게 우리가 좀 근절해야 될지 고민을 해봤는데 너무 시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한 20분 두 분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좀 아쉽긴 하지만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이필상 교수 그리고 고려대학교의 박태우 교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예. 네, 오늘 말씀 나누면서요, 저는 책 한 권의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한국 특파원으로 일했던 다니엘 튜더가 한국에 대해서 쓴 책인데요. 그 제목이 바로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였습니다. 기적 같은 경제 성장을 이뤘지만 우리는 정경유착의 부패도 함께 키우면서 많은 것을 이뤄온 느낌입니다. 지금 고개 끄덕이시면서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는 그 공감대가 대한민국을 경제 선진국다운 곳으로 만드는 데 좀 집중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내일은 더 나아지겠죠. 박희준의 경을 치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